안녕하십니까. 2학기 첫 개강 토요 특강을 한 9월 지난 9월 11일은 늦가을에 어제 늦여름에 날씨로 무더웠습니다. 그때는 더위가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호떡깃을 세워야 할 그런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할 시간과 함께 생활의 희비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시간은 삶의 뒤안길을 생각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34번째 토요 특강 후 한 달 전에 이 시점에 오늘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김한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과 의사로 계시는 김건배 교수님을 모시고 돌연 심장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즘은 모두가 건강, 윤리, 문화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과제의 단어이기도 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인간 생명의 근원을 생각해보는다는 뜻에서 생명의 인위적 조작과 생명윤리라는 강연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아카데미아 후마나의 토요 특강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즘 아시다시피 오페라의 유령 공연으로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 초청에 응해주신 계명아트센터 관장이신 김환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연주 곡목은 단풍의 계절에 맞는 가을의 기도를 포함한 두 곡입니다. 반주에는 권희정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성악과 함께 생명의 인위적 조작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길생 원장님의 말씀을 듣는 후마나의 35번째 토요 특강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토요특강을 열게 해주신 김한일 교수님과 반주를 맡은 권희정 선생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신일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특강하실 김정길생 원장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후마나의 고문이신 정길수 목사님 비롯한 회원 여러분 모시고 35번째 특강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음악 순서를 가져주신 김한준 관장님과 반주해주신 권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특강을 듣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특별 강사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정길생 선생님께서는 원래 동물학, 축산학의 학자십니다. 지금도 국제적인 이런저런 학술단체와 연결되어 계신 석학이시고 또 2000년 초반에는 건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때 총장회의 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바쁘신 어른이라 짐작하시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먼 길 오셔서 특강해 주실 우리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주제도 늘 우리 의식 속에 있고 때로는 무의식 속으로 사라지면서 다시 또 나타나는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과학의 진보라는 혹은 과학의 진전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진행되는 여러 형태의 인위적인 조작, 오늘 주제가 뜻하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그럴까 불안스럽다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 현실에서 선생님께서 주실 그 특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먼 길 오신 원장님을 환영하고 또 특강에 부탁을 드리면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큰 박수로. 여러 선생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 계명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김중순 교수님을 제가 잘 압니다. 서울에서 적십자 총재를 역임하신 서영훈 선생님께서 하나의 도덕성 회복운동이라 그럴까 인간성 회복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때 그 조직의 상임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 길벗이라는 잡지를 내는데 그때 우리 김정선 교수님이 그 잡지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대중 앞에서 과학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순기능은 다들 선전하고 소개하니까 냅두고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 내용에 우리 서영훈 선생님이 저를 상당히 신뢰해가지고 많이 저를 부르시고 하셨는데 그런 강의를 아마 김 교수님이 좀 듣고 얼마 한 달 반쯤 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은 이 생명 조작에 관한 걸 좀 얘기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해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김중선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 말씀을 참 거역을 못합니다. 워낙 제가 있던 조직을 애들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막상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총장, 이사장 다 계시고 우리 대구 지역사회를 참 대표하신 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 내용이 선생님들이 기대에 보답이 될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성격이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명공학의 강의를 기술적 강의를 하러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브로드하게 윤곽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우리 인류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3일간 학술 발표를 꼬박 했는데 그 내용의 가장 중심되는 화두가 현대 문명의 위기였습니다. 소위 Crisis of Modern Civilization.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할리 원장들의 중심적인 논의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 그럼 구체적으로 뭘 위기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 것 같으면은 우선 우리가 이 과학 기술을 앞세워 가지고 자연을 엄청나게 파괴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건설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설을 했는데 자연이 제가 좀 차분하게 파괴입니다. 엄청나게 전 세계를 파괴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이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사는 그 수많은 생명이 1년에 수만 종씩 멸종되어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대체 생각하기를 거기에 풀 한 폭이 말라 죽고 개미 한 마리 죽고 지렁이 한 마리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오만한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은 내나 저기 기어다니는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를 지르기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상인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나도 상관할 수 없게 된다. 그 환경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위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해도 회복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파괴하고 너무 많이 훼손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원이 고갈입니다. 자, 선생님 입고 있는 옷으로부터 앉아있는 그 의자로부터 모든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래부터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채취해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자연을 다 가져와가지고는 써버렸어요. 그리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석유 전부 땅속에서 피워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들이 지금 고갈돼가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어졌죠. 물이 이제 부족이 난리가 나죠. 식량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데서는 1년에 수억씩 아사하는 그런 상태. 우리 북한에서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원 고갈, 특히 석유 같은 자원 고갈은 바로 문명의 위기하고 직결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문명이 아니라 자동차로부터 냉장고 뭐 전부 다 보면은 석유 제품은 개선을 쓰거나 아니면 개선을 태워가지고 나온 전기를 갖다 쓰는 그런 문명이들이죠. 자원이 고갈되게 해서 석유가 안 나오게 됐을 때 현대 문명은 완전히 스탑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굉장히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또 우리가 실컷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뭐 기구도 가구도 매달 한 다음에 그냥 갖다 버립니다.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을 엄청 오염시키죠. 가스 뿜어가지고 대기 오염시켜가지고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나빠져가지고 뭐 여러가지 폐암도 걸리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토양을 오염시켜가지고 토양 오염 갖고 작물의 오염이 되고 작물 오염은 식품 오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오염된 것이 우리 식품으로 올라와서 내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버린 폐기물이 삥 돌아서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생을 위협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사회 질서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라 그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컴퓨터에다가 다시 인터넷이 접목되고 거기에는 사실 또 이동통신과 차원에 이제 접목돼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사생활은 일체 없어지죠. 그리고 조직이 참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조직에서는 중앙에 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전체를 통합했는데 이제는 이 컨트롤 타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꾸 상대 쌍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사회 조직이 붕괴되고 기존의 윤리 질서가 파괴되고 인력 낭비가 훼손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기계가 어는가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곧 온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배받는 상황이 많죠. 예를 들면은 제가 7시 반에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계에 지배받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8년마다 배로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생각하는데 2050년이 되면은 컴퓨터의 연산 사고 능력이 인간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먼 장래 2050년.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계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 기계로부터 지배받고 컨트롤받는 시대가 온다고 가정할 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위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연구하고 관련되는데 이 생명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이 막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가장 정교하게 인간을 만들었고 그걸 위해서 다른 것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신도 아닌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을 갖다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생명을. 이거는 진짜 이제 우리 인간을 인간이 아닌 걸로 만드는 굉장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엔 거의 발전이라고 해서 쭉 추구해 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발전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길이 지금 막막하다. 당장 석유가 떨어지는데 에너지 방법이 지금 막막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결과인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계획에서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을 만든 것이 현대 문명이고 현대 문명이 이런 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현대 문명의 위기다.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논의 주제였는데 이거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한림 원장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 전 세계 인류가 공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왜 이런 위기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굉장히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조금 다른 그 복합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내 세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유전자라고 봅니다. 우리 생물학 입장에서 보면은 내 얼굴과 내 몸과 내 음성과 이런 다 하나의 허상이고 껍질이고 내 실체는 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다 지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의 그 본성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유전자가 갖는 이 성격을 갖다 논리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 배경.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철학적 배경을 바탕에 깔고 등장하는 인간의 유전적 그 욕구를 갖다가 달성시켜주는 서구적 과학기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질적인 타성, 성격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 또는 종교적 배경, 윤리를 배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서구 과학기술인데 우선 그 인간의 본성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가 선생님 눈에 보이는 내 자체는 하나의 허상이고 나를 지배하는 사실 유전자입니다. 몸 안에 들어있는 120여 조의 세포가 되어 있다는데 그 세포마다 유전자가 다 똑같은 게 들어있죠. 근데 이 유전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물론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만 년, 수십만 년에 태어난 네언데르탈인도 인간이고 호모사피엔스도 인간인데 그때하고 지금 우리가 배워보면 엄청 차이가 나죠.
그건 유전자가 진화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진화해왔는데,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적자생존이고 자연도태의 과정을 줍니다.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종을 갖춘 존재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존재는 도태돼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자가 그렇게 힘이 세지만은 사자가 눈이 나빠가지고 앞에 지나가는 토끼나 치를 볼 수 없는 사자는 그건 죽게 돼 있어요. 왜? 지나가면 보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도 못 보니까 못 잡으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적자생존이고 또 부적자 도태, 자연도태라는 건데, 그럼 우리 인간이 몇십만 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여건 속에서 자꾸 투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변해온 건데, 변하는 것은 뭘로 변하냐? 살아남기에 편리한 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화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편리한 쪽으로 자꾸 변해가는 그게 진화인데, 이 진화를 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편리한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내가 시간이 갈수록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의 지배를 받아서 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한 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닥터 노킨스가 쓴 셀피시 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됐어요. 이기적 유전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이기적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그 욕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기 생존의 욕구입니다. 자기가 살아남는 게 가장 큰 우선이에요. 자식도 아끼고 남편도 아끼고 마누라도 아끼고 부모도 존중하지만은 인간이라는 본성은 원래는 내가 딱 죽게 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다만 이것은 뒤에 설명했지만은 신앙이나 종교에 의해서 잘 표현이 되면은 이 이기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생존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다는 거, 이 첫째 유전자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종족 유지 본능입니다. 내 피를, 내 유전자를 이어받는 후대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국 영생하는 겁니다. 내 유전자가 나를 만들었지만은 어느 단계가 되면은 설적이 내 정자나 내 마누라의 난자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내 유전자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럼 벌써 유전자는 당신은 늙었으니까 그 집이 문을 없어질 거야 하고 새 집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계속 영속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종족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족 유지 본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인간만이 갖는 특수한 유전자의 특징인데, 이게 지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룹 중에서도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와 같은 종족이 아니면 다 지배하려고 드는 이런 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갖는 기본적인 욕구는 자기 생존, 종족 유지, 그리고 지배, 우월의식,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해온 겁니다. 이 세 가지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건 아마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로 묶고 어느 신학자는 인간은 육체적인 안일과 육체적인 편안과 정신적인 안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구를 발산시키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 키, 전화기, 비행기 다 보십시오. 옛날처럼 이 지편식으로 걸어다니는 그 육체적 고난 피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포크레인 쓰는 것도 다 경계를 하는 다 피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고, 음악 만들고 소설 쓰고, 그러다 보면 마약까지 술 먹고 마약 먹는 거 다 정신적인 안위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들이 발로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전자의 건강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이 지속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 인류의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학적 배경이 위기를 가져오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 계명기독대학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하느님을 참 독실하게 믿으시는 분일 것입니다. 저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교회에 속합니다만은. 근데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물속에 고기도 만들고 날아가는 새도 만들고 땅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고대 그리스 같은 데서는 저기
큰 나무 하나, 바위 하나에도 전부 정명,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존경했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노자 같은 사람, 무의자의 사상 같은 거, 자연을 그대로 존중하는 거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인도 간디 같은 분도 최근의 사람이지만은 그 양반도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에 풀을 주기 위해서 차를 가져가지고 낫을 풀을 베어가지고 소를 먹이는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낫을 가지고 길거리를 가다가 재미삼아 풀을 툭툭 치는 것은 제약이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생물을 사랑했었습니다. 또 서양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들, 인간뿐 아니고 동물과 식물까지도 엄청나게 사랑했고, 슈바이처 같은 분들도 사실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안 죽이려고 무척 애를 쓰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다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바탕에 깔고 있는 분들이지만은 이런 분들의 사상은 서구 사회의 주류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기독교나 유태교 사상이 주류로 정착했어요. 그 기본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고 축복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사람 딱 인간 하나밖에 없다. 그 인간 외의 모든 생물, 무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 쓰면 된다 하는 이런 사상을 현재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들이 상당히 철학적으로 굳어진 것이 이제 중세에 들어가가지고 베이컨이라든가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원론이죠. 이원론적 우주관 또는 이원론적 자연관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혼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고 그 위에 모든 존재 둘밖에 없는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존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동물이나 나무까지도, 아니, 동물이나 뭐 이런 식물도 영혼이 없으니까 똑같이 기계로 바꿉니다. 뭐, 쇠라든가 파이프가 아니고 동물이나 나무, 식물도 다 기계로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자스티파이 시키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양심에 끓이기면 아픔 없이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식물을 죽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서구적 철학, 과학기술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이언티아 에스 포텐치아 이래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영예스러운 것은 자연을 지배하고 우주를 다 지배한 다음에 다시 우주로 나가서 다른 행성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영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서구 과학실이 그리 가고 있죠. 지금 뭐 달에도 보내고 위성에도 보내고 그 지구 우주 중에 지금 뭐 쓰레기통이 붕붕 떠다니는 게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게 이제 서구 과학실의 철학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서구적 과학기술이 이제 서구적 그 인간의 욕망과 철학이 뭉쳐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간에게 몇 가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철학과 욕구를 자스티파이 시키고 그걸 다 풀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걸 얻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서구의 과학기술. 서구의 과학기술은 처음부터 공격적인 도구로 쓰여진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퇴척하고 동물을 죽이고 나무를 자르고 이런 거 파괴를 가진 그런 강한 성격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이제 건설 기술을 들 수 있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보면 경찰지만은 자연으로 보면 엄청난 파괴고요. 그 다음에 재원 채취 기술. 이것도 우리 본데는 귀중한 소중한 재원이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 제한 파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살고 뭘 가지고 자동차 운전합니까? 그 다음에 가공 이용 기술, 온갖 가공 이용 기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만들어가지고 3년도 안 가서 새 거 내놓고 그거 다 버려가지고 또 새 거 또 나오게 하고, 배터리도 만들면서 조금 지나면 못 쓰게 해가지고 또 다 버리게 만들고 계속 소비 조장하고 텔레비 통해서 소비 감소하고 이러면서
계속 타내가지고 가공해서 계속 버려가지고 우리 사는 네트로전을 내방을 갖다가 못 살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다른 분야에서 할 이야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기에다 더 인간이 오만해져 가지고 자연 질서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건 진짜 하느님만 해야 되는 생명의 질서, 자연의 질서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고 지금 등장한 겁니다. 서구의 과학기술이. 그래서 뭐 각각에 보면은 인공적인 강우라든가 인공적인 강설 이것도 그런 거지만은 가장 심각한 분야가 우리 인간의 삶을 갖다가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인류에게 가져온 가장 큰 위기다. 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것을 갖다 가장 촉진하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인위적 조작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그걸 아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조작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인간이 가진 유전자적인 속성하고 유전자 속성이라는 것은 생존 본능, 종족 유지 본능, 지배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마음대로 파괴도 된다는 서구적인 철학, 그 다음에 그 파괴할 수 있는 도구를 엄청나게 강한 파워로 개발한 서구적 과학기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현재 위기를 초래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그대로 생명식에도 생명 질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유전자의 속성 생존 본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계명대학에도 의과대학이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우리 건국대학에도 큰 의과대학이 있습니다만 이 의과대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교육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시설들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거 다 서구 과학기술이 만드는 거죠. 근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병 났을 때 병 고치는 그것까지야 당연하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이제 점점 어떻게 이식돼 가냐면 대표적인 거로서 이제 장기 이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흔히 그 생명공학, 유전공학 또는 뭐 생명과학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생명과학, 라이프 사이언스 하면은 생명을 다루는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공학 하면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이건 저는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저는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을 잘라가지고 옷을 만드는 걸 갖다가 양복을 뭐 천을 잘라서 재단해 옷을 그걸 재단한다 그러죠. 그게 비례비를 천을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처럼 생물공학이라는 것은 생명체를 여기저기 잘라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생물공학입니다. 근데 생물공학이 최근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시골에 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고향나무를 자르고 그 위에 감나무 쪽을 붙이는 걸 많이 제가 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게 너무 결과가 보고 싶어서 너무 일찍 이렇게 뚜껑을 열었더니 그냥 쌀치 나다 말아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내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고향나무 잘라내고 감나무 쳐 붙이는 거 이게 하나의 전형적인 생물공학입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이걸 저는 식물에서 했는데 이제 사람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공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이 유전자를 갖다가 잘라내고 붙여가지고 내 인성 자체를 바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내 머리의 기능도 바꾸고 내 음성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능력도 바꾸고 다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선 그 장기이식이라는 것은 심장과 간장과 신장을 갖다가 이제 바꿔 끼우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생물공학에 속하죠. 감나무하고 고향나무 붙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장기이식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아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1년에 엄청난 예산을 주고 있어요. 어제도 농촌진흥청에서 돼지 장기를 떼내가지고 사람한테 이식하는 걸 기술 개발하는데 50억 연구비가 배정됐습니다. 저도 어제 그 심사평가위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를 갈아 끼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인간의 장기를 얻으려고 하면은 천상 어느 분이 내사상태를 가거나 이래가지고 장기를 떼줘야 되는데 그를 장기를 주겠다는 사람에 비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지금 사람에서 사람 안에서는 동종이 시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도자기라든가 알루미늄으로 만든 심장을 만들어가지고 장착하는 연구가 열심히 연구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대학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바이오장입니다. 돼지의 심장을 떼내가지고 붙여서 그걸 갖다가 사용을 유지해줘야 하는 건데 이거는 심장만이 아니죠. 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췌장 뭐 이런 게 다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걸 이제 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외국에 갈 것 같으면 어느 회사는 심장 장기 만들어서 이식하는 게 전문 이런 식으로 쭉 그냥 분류가 돼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신성장 동력이다. 생물공학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구비를 막 몇백억씩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투여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식은 그래도 뭐 큰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건 장기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세포 레벨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포 치료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는 신경세포라는 걸 갖다가 뒤에 설명했지만은 이 배아 줄기세포, 스템셀, 항우석 시험하는 줄기세포에서 이 실험관 내에서 신경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내 혈액에 주사를 하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다가 필요한 내내에 가서 붙어가지고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리를 못 힘든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돌아갔던 입이 돌아오고 등에 닿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제 세포 치료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갈 것 같으면은 이 유전자 치료가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관을 그대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세포를 이식하는 거. 근데 그 밑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제네틱 엔지니어링하는 유전자 조작인데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겁니다. 게놈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이 1993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2003년도 10년간에 완성한 게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은 2차 대전 때 핵폭탄, 수소폭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여기에 유전자를 밝히는 이걸 갖다가 맨해튼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는 이 일이 성공되면은 핵폭탄 이상으로 우리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10년 만에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말입니다. 적어도 약 30억 쌍, 30억 개입니다. 30억 개라면은요, 이 하나를 갖다 영어 알파벳 한자를 갖다 하나로 봤을 때 30억 개 될 것 같으면은 영어 알파벳이 쫙 들어가서 책이 되어 있는 대형 백과사전 600페이지짜리 1000권에 들어가는 알파벳 숫자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 양이 많은지 알겠죠. 그걸 다 읽어냈어요. 읽어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고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갖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알코올릭이 된다. 그냥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 이 유전자를 갖다가 떼내면은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이 아주 온순해진다. 이 유전자를 더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거는 레즈비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유전자의 규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놈 프로젝트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재빨리 사람들이 뭘 시작하냐면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이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노래는 간단합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특출한 물리적 두뇌를 가진 유전자도 받아들이고 마를린 몬로처럼 기가 막히게 섹시한 유전자도 받아들이고 또 무슨 슈메제거 같은 거는 아주 굉장히 액티브한 유전자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 요새 무중거 어디서 열리는 그 자동차가 좋은 엔진하고 부품 다 모아서 최고의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최고의 인간을 만들자. 이런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유전자에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사실 아기 태어나기 전이죠. 제가 오늘 슬라이드는 안 가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생명하나 태어난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여성의 생식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방아쇠에서 배란돼가지고 내려오면 밑에서 올라온 정자하고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 난간에서 생명이 탄생하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자궁배가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내려오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정자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단세포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 개로 갈라지고 꽤 쭉 커가지고 와서는 이제 한 200개 정도 되는 구멍이 뿡 뚫린 이런 개체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뇌로 쭉 발해가지고 요 단계 와서 여기 어머니 벽에 딱 붙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크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쪼개고 붙이고 뭐 유전자를 꼭 하는 전부 어디서 하냐면은 착상이 일어나기 요 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난간과 자궁 안에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바깥에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양이 뭐냐면 IVF를 해가지고 인비트로 포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시험관 안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성자를 갖다가 모체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남성한테서 남자를 뽑아내고 정자를 받아서 집어넣어가지고는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맺는 겁니다. 이게 시험관 내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험관 안에서 쭉 이거 마찬가지로 키워요. 키워가지고 시험관 액이라는 것은 요 단계에 갔을 때 요걸 갖다가 드러내가지고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관 액입니다. 왜 이 짓을 하느냐? 여성이 난간이 맥혔을 때는 난간 기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맥혔을 때는 남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정자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니까 생명이 탄생이 안 되죠. 이걸 풀기 위해서 남자를 뽑아내고 정자를 받아서 이 안에서 수정시켜서 요 단계까지 왔도록 길러가지고 집어넣어서 착상시키는 거. 이게 시험관 액이거든요. 요거까지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 액이 안 가진 여성들이 갖는 그 아픔과 피해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게 됐다고 하면 한 8개 됐다고 했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요 중에 하나를 딱 떼내는 거예요. 떼내가지고 요놈을 유전자 분석을 쫙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이거 말이야 앞으로 알코올 중독 걸릴 소지가 있네. 몇 살 때 가면 간암에 걸리겠네. 이 성격이 폭력적이네.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욕심이 있으면은 이걸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로 한 유전자를 하나 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잘라낼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욕심 많은 자동차 최고의 기능의 자동차를 만들듯이 인간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나한테 복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묘하게요. 이거 이렇게 이대로 두면 애기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요 안에 알맹이 있죠. 요걸 빼내가지고요. 시험관에서 따로따로 기르면 이게 또 따로따로 개체로 다 발달해 애기가 두 개가 될 거예요. 쌍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계란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게 최소한 4개까지는 따로따로 가가지고 얼마든지 개체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란 하나에서 병아리 4마리가 나오는 거. 요런 정도의 기술은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한 6개월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핑거만 기술을 되어버렸어요. 요 유전자를 끼고 다니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전자를 갖다 막 바꾼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준 인간의 본성을 진짜 우리 인간이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너무도 지금 세계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다. 왜 안 되는가 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더 나가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끝없는 욕구인데 이걸 갖다가 이대로 여기서 이걸 갖다가 옮기지 않고 이걸 마이너스 196도씨의 액체 질소에다가 깜깜 넣어서 보존을 해요. 그러면 이게는 100년 가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100년 후에 내 직접 아들, 딸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싶으면 간단해요.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액체질소에 보존해주면 되는데 다만 100년간 액체질소 계속 공급해주면 돈은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자 하면 어떤 암 환자가 걸렸을 때 야, 지금 이게 도저히 해결 안 된다. 50년 후에는 암 치료법이 완전히 합격이 되지 않겠나. 그때 나를 깨워서 암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하고 돈을 주고 자기를 동계를 시켜달라 하는 작업이 미국에서는 비즈니스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이거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지 좀 걱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나아가지고는 인간 복제라는 것을 실시하는데요. 나하고 똑같은 개체를 만들죠. 내가 아까 뭐 120조 세포라 그랬는데 이 내 120조 세포 중에 코든 귀에든 세포 하나를 탁 떼내가지고 그러면 내 세포니까 핵이 들어있고 안에 내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느 여성을 이제 택해야 되겠죠. 그 여성 몸에서 또 난자를 발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여성의 몸에 난자는 또 이 여성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유전자를 갖다가 솔딱 빼내버리고 빼서 바깥으로 버리고 내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난자, 즉 유전자가 들어가는 집은 다른 여성의 것이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집뿐이고 하속집일 뿐이고 실제로 얘가 사는 거는 내 유전자예요. 이게 커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애기가 태어날 것 같으면 이건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내하고 100%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 복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현재는 가능하죠. 근데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몇백 년 서울시내 똑같이 다닌다면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뭐 많이 그 항우수치 때문에 많이 들었을 텐데 세포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가면은 이 자꾸 이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되고 네 개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하면은 물론 이제 초기 단계는 이런 세포를 떼가는 건데 처리를 하면은 이게 숫자는 무진하게 늘어나갑니다. 즉 분열은 계속 나가면서도 분화는 안 해요. 디프런시에이션이라는 건데 분화라는 말은 세포가 발달해가지고 처음에는 똑같은 세포지만은 뼈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골이 되기도 하고 또 피부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다 이게 분화되어 가는 건데 이 줄기세포 스템셀이라는 것은 숫자는 계속 늘어나가면서도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초기 5단계를 그대로 유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처음에 세포를 갖다가 우리가 딱 쪼개가지고 두 개 가는 걸 갖다가 요걸 1세대라 그래요. 요걸 계속해서 18세대까지 갈 것 같으면요. 18세대 내지 20세대를 갈 것 같으면 억 단위가 넘었을 거예요, 숫자가. 근데 내가 유전자가 되면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 볼 것 같으면은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수천만, 수억만 명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다 건강한 여성의 몸에 넣어서 태어날 것 같으면은 이 정결세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인간이 수천만 명이 이 지구상을 울성이룰 수 있는 이런 가공할 만한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국가도 이걸 다 법으로 막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걸 이제 해야 된다고 떠드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냐면 미국에 있는 에일리언 무브먼트라는 종교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인류는 우주에서 왔고 인류는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영생한다는 것이 바로 유전자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영생하려고 하면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내 대를 갖다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상당히 난리가 나고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뭐 난자를 갖다 무료로 제공해 줄까 하는 사람이 열 몇 명이나 나왔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만은 어느 국가도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소위 착상 전 배아를 갖다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배아가 이제 뭐 시험관 안에서 만들어도 좋고 체내에서 만들어 좋습니다. 이 체내에 있는 거 이거 바깥으로 해소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으니까 해소해가지고는 유전자 검사를 쫙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제외하고 필요 없는 것은 집어넣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도로 집어넣어서 생물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디자인드 휴먼이 되겠죠. 이 작업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기가 태어나면은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이 있죠. 이거 사진 진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럴 때는 그걸 유전자를 교정하든지 도저히 교정 안 된다 싶을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 뿌리면 그 아기는 안 태어날 테니까, 이런 걸 명분을 해가지고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생존을 위한 노력들이고요. 종족 유지 본능을 해서 이 종족 유지는 사실상 자기 후손을 계속 갖겠다는 건데, 잘 아시라는 것이 인공수정이죠. 지금 인공수정 우리나라 1961년도에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명동에 가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애기들 어깨 툭툭 부딪히는 사람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의 인공수정하는 정자라는 것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대개 의과대학의 대학원생들한테서 아르바이트로 저기 채취가지고 몇 명과 섞어버려요. 그냥 도대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입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남편이 의료의사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진짜 아들이 태어났대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볼 때는 처음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두 번째 태어난 이건 참부 진짜 내 자식인데 상속을 누구한테 해줘야 되죠? 그럴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 하는 것은 미국 같은 데서는 주마다 다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아들한테 인정을 해줘요. 그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 인정하고 늘 아들을 한 거니까 등록했으니까 유전 상속권이 타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아들이 아닌 측면이 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인공수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식기가 여러 가지 계량이 있어가지고 인공수정을 시험관 아기를 하는 방법,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간이 막혔을 때도 가능하고, 남자들도 우리나라는 다 보면 옛날에 칠가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아기 못 낳으면 다 여자한테 책임졌지만은 아기 못 낳는 책임의 반은 다 남자한테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있는지도 몰라요. 남자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자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개 있는데 이게 완전히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1등 했는데 굉장히 숫자가 적어가지고 형편없는 거. 실제로 지금 옛날에 우리는 정액 한 1mm 중에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정상인데, 과거 50년 동안에 모든 그 동물들의 정자수가 약 50% 줄어들었어요. 지금 남성들 5천만 개가 수두룩합니다. 2000예로 들어오면은 이제 거의 불임이 다 되죠. 왜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결국은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호르몬 같은 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자초한 재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자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남자가 정자를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아기가 못 만들어지느냐? 아닙니다. 정자 없어도요, 여자 혼자 얼마든지 아기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이라는 거 하면은 여자들만 사는 거 아닙니까? 여자하고 여자들만 이렇게 부여자가 사는 것이 레즈비언인데, 살다 보니까 둘이 너무 재미있거든. 애기 하나 갖자. 그러면은 부여자 누구 하나에서 늘 배라는 한대 한번 일어나니까 남자를 갖다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는 야, 내가 유전자를 가질, 네 유전자가 필요하냐? 이 상의해가지고, 그럼
내주제 가서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몸에서 세포 하나 떼내가지고 그 안에는 핵을 갖다가 요 있는 핵은 빼내버리고 이 핵을 갖다 안에 집어넣어줘가지고 요만큼 키운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에 넣어줘서 하면은 그냥 애기가 태어나요. 단, 이 경우에는 이 여자는 전부 다 성염색체가 XX 밖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애기는 100% 이건 딸만 태어나지 아들은 절대로 안 태어나요. 이런 식으로 남자가 없어도 아무런 하자 없이 세상에 인간이 계속 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되면 남자들은 노동이나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그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결국은 전부 다 그 자기의 그 종족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사실은 하무석 교수가 그 시도한 것이 그 이도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불치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기를 이식하려고 그러는데 나무의 심장을 내한테 붙이면은 내 몸이 즉각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이 붙잡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아까 심장을 만들어서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인공적으로 붙일 때에 내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니까 내 몸에서 세포를 하나 떼어내가지고 이 핵을 빼가지고는 어느 여성의 난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 핵을 빼서 없애버리고 이걸 집어넣습니다. 내 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느 여성의 몸에 넣어가지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 태어난 아기는 바로 나예요. 남이 아니고 내 유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한테서 예를 들어서 콩팥 둘 중에 하나를 떼어내서 내한테 붙여도 내 몸은 전혀 거절하는 것처럼 잘 붙어요. 사람일 경우에 이걸 갖다가 심장을 떼어낼 수는 없겠지만은 내 심장을 이 사람 심장을 떼어서 내한테 붙여도 아무 하자 없이 붙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그 시도되고 있는데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못하니까 동물로 가지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서 거절 반응을 오는 유전자를 다 없애가지고 거절만 안 오게끔 장기를 만들자 하는 그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화되면은 세계적으로 봐서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성장 공약을 그러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심장에 돼지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됐을 텐데 내가 내 심장 아니고 돼지 심장을 가질 때 나는 인간인지 돼지인지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강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심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조직이라든가 장기를 옮겨가고 구축할 때에 항상 거절방이 오는데 이 방법을 쓰면 거절방이 안 와요. 얼마든지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방법이고 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다면은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서 이 그냥 유전자를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인식. 내 인식을 하는 소위 느끼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인식 유전자를 싹 빼버려요. 그러고는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태어나면 이 사람 태어나도 사람이 아니에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장기는 다 크고만 해도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곧 잡아가고 옆에서 칼을 갈아도 뭣도 모르고 심장이 묻는 것처럼 이런 인간은 인식이 없어가지고 마냥 노예인간이죠. 하라는 대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심장을 떼부시시고 이런 시대로 올 것이다. 그렇죠. 이게 과연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길이고 과학기술이 이런 짓을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참 작업이 많은데 그게 이제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내 생물 연장하고 그다음에 내 파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또 뭐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아들, 딸 놓고 하려고 이제 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태학이라는 것은 적자 생존, 자연 독타가 탁 돼 있어요. 그래야 이 정상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탕령이 죽어서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 살아서 득실득실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제가 남들 것도 없고 접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중증 폐결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폐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이 폐상력을 떼는 사람, 지금도 저는 폐상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딸 둘하고 애들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폐결의 경 자체는 유전하지 않지만은 폐결핵이 걸 수 있는 체질은 유전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집사람 시켜가지고 애들 친척을 잘했는데 3명 다 3살 때 조금씩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즉각 치료해서 지금 뭐 실장에 가서 다 아들하고 잘 살고 있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소년 당뇨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뇨병인데 이건 17세 되면 다 죽어요. 그 안에.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유전자가 인류 집단에서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개들이요 인슐린 맞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아들로 딸놓고 있습니다. 대학에 있다 보니까 주례를 많이 쓰는데 쟤는 맨날 인슐린 맞고 내가 아는데 와가지고 교수님 주례 써줘요. 이거 써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써줄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류 사회 안에 불량 유전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반에서 안경 쓰는 학생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경 못 사서 앉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실제로 눈들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가면은 50% 이상이 다 안경 쓰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에 가서 100% 다 쓸 거예요. 이 시력은 반성유전합니다.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전달돼 내려가요. 어머니가 시력이 나쁘면 어머니 난심보다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아까 사도에서 이런 것처럼 적절한 도태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살아가기 때문에 유전자 계속 쌓여가지고 100년 후에는 안경이 이런 안경이 아니고 망경이 같은 안경을 써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류가 이 하느님의 주어진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한테 이거 다 적응해서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눈이 오는 대로 살아가니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지 마음대로 조작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의 변화에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가더니는 오랜 세월도 천천히 변화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어쩌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막 환경을 너무 급속도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인간의 적응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과학기술에서 환경은 점점 악화되어가지고 악화 속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그래서 이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갭이 극단적인 단계에 갔을 때 마침 우리가 푸마킬라를 가지고 하루살한테 쫙 뿌리면 팍 떨어지듯이 온 인간이 지상에 내려오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심판이다. 근데 그게 언제냐? 가장 빠른 그 왈즈만 프로에서는 앞으로 70년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70년 후.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현대 문명의 위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생명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아를 가지고 유전자를 떼내고 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배아는 제 유전자를 끼내고 빼내고 끼우를 전혀 몰라요. 그건 부모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애기라고 하느님이 다 얘한테 운명도 좋고 타고났는데 본인은 모르는 새 아버지가 자기 몸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걸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할 권리가 있느냐? 없는 거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해나가면은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그 유전자 조작된 계급하고 조작된 인간이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런던 대학의 호킨스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22세기에 들어갈 것 때문에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특별한 인류 그룹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그 학자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버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한 100년 내지 150년이 지나면은 서로
결혼할 수 없는, 서로 교잡할 수 없는 두 종의 인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돼지하고 소가 교배해가지고 애기 놓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사람은 누구나 다 되는데 유전자를 자꾸 조작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도 아기를 못 놓는 그런 인간 그룹들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내다보는 거 있는데 또 여기에서 말입니다. 뭐 머리 좋고 뭐 한다 해가지고 다 조작하는데 도대체 똑똑하고 잘났다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출세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잘나고 똑똑한 거냐? 그게 잘 사는 거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조작할 권한과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 인류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제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반응하는 쪽은 종교입니다. 인간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것은 하느님의 영역을 다 침해하는 행위다.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역인데 왜 인간이 금방 끼어들어서 해로 드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 이미 생명의 창조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박테리아에다가 들어있는 핵을 유전자를 다 빼내고 그 유전자하고 똑같은 걸 갖다가 시험관 내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유전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박테리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테리아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후손도 만들고 다 해요. 이게 이제 최초로 우리 인류가 만든 생명체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확대된 인간이라고 해서 안 나오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진짜 하느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고 인류를 파멸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반론이 또 있어요. 뭐냐면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은 모든 생물하고 우선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거를 다스리라고 지시할 때는 우리한테 상당한 권한을 주신 것이다. 다스리라 권한을 준다는 거죠. 집사한테 가서 논 팔고 와 하고 주의시키면 가서 흥제 논 팔고 오듯이 하느님이 너 다스리라 했으니까 그 정도의 권한은 주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복제, 특히 복제 인간은 뭐 그 외에도 자꾸 조작하는 다 마찬가지지만 생명 조작은 그럼 존엄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추상적인 얘기하자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유전자의 유일성입니다. 이 유전자의 유일성이 바로 존엄성의 실체예요. 지금 지구상 인간이 한 65억 정도 있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봐가지고 65억 중에서 유전자가 나와 같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5억 중에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귀하고 존엄한 이유입니다. 생명이 귀한 이유예요. 그런데 복제 인간을 만들면 같은 유전을 가진 인간이 줄줄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반론하냐면 복제할 때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씩 바꿔 끼워 하면 다른 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또 이제 반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을 말살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영혼을 줬는데 너희들이 인간을 만들면서 영혼을 말살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또 학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뭐 영혼, soul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성, spiritualit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영성 속에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육체와 정신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험관 아기로 또는 합성인간을 해서 인간이 태어나더라도 그건 역시 육체와 영혼을 갖기 마련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 다만 축복을 받는 영혼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집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건 굉장히 축복받는 영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병든 부잣집에 병든 노인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 차치용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영혼이 아닐 것이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가 영혼을 말살하기로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논리하고 그에 대한 반대 논리의 싸움인데 이것은 기독교와 반대 논리보다는 휴머니즘,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언티스트하고의 역사적인 반목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마침 끝없이 병에서 달리는 기차의 레일처럼 서로 자기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항상 앞서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종교나 이런 데서 잡으려고 그러지만 결국 못 잡고 과학기술이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안 되겠지만은 결국은 과학기술이 영원하는 대로 아까 도킹스 박사라든가 실버 박사가 말하는 쪽으로 이 인간의 생명이 막 조작되는 그런 세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우선 법률적으로 이걸 갖다 눌러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해 이건데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 바깥 끼워도요. 그 사람 아들이 태어난다 해가지고 바깥 낀 심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 심장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눈동자를 바깥 끼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도 좋다겠지 이야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나 만자를 이용해가지고 유전자를 바꾸면은 이거는 태어난 아기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 아기가 아니에요. 다른 아기가 벌써 태어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새로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가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철저하게 법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사 면허증 다 뺏고 일체 못하고 해더니 제 주장인데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런 게 있고 그러나 그런 그 법률적 제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이성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서구의 철학을 갖다가 대변해야 된다. 이제 서구의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거의 다 간 거 아니냐. 다시 동양의 사상이 서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서구의 철학만을 가지고는 인류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게 서양인들 스스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우리의 동양의 고유 사상과 철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키고 부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서구의 과학기술도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도 이걸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그러지 말고 오히려 유전자 성격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겁니다. 그럼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을 낫추는가, 기도가 유전자를 어떻게 가서 작용하는가,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이게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밝히면은 내 기도에 의해 가지고 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유전자를 갖다 작동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 같으면은 이걸 짧고 붙이고 뭐 일 안 해도 병이 다 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생명과학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21세기 생명과학은.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그 이식을, 즉 유전자의 이성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킨스 옥스포드 대학의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렇지만은 이 이기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앙과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신앙은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까지도 제어해서 이타성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도 그런 분이고, 그동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성인들 볼 때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자기의 이기심 다 버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분들이죠. 이게 신앙, 그리고 교육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여러 가지 그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신앙과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모든 그 국가나 사회 활동에 중심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유전자 문제만 아니고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하고 환경을 오염하는 이런 행위를 막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는 자원도 남겨주고 우리 후손들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도 줘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즐길 수 있는 초원도 줘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게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서도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공소형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는 중순세 한 장 막 버리고 폐기물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방문해라 버리고
계속 이 우주를 갖다 몸살이라는 동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사고가 이런 지구를 구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남이 아니고 내다. 그게 내 임무다. 하고 작은 생활 속에서부터 그걸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와 동시에 어차피 인류 사회는 변한다. 우리가 영화를 볼 것 하면은 개의 얼굴, 뭐 늑대의 얼굴, 코끼리 얼굴 한 인간들이 어디 우주선에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를 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인공수준으로 태어난 애기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시험관 애기로 태어난 애기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10,000,000명이 넘습니다. 그거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얼마 안 가서 유전 조작한 애기들이 내 옆에 나타납니다. 그럼 야 너는 막 너 아버지 어머니 사이 정상으로 안 태어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하면 인류 사회가 변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생명 조작을 통해서 태어났더라도 그들을 하느님처럼 사랑하고 감싸 안으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폭넓은 인생을 갖다가 내 스스로 함양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아마 우리가 얼마 안 가서 지구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초록색 별이라고 하는데 이 초록색 별이 얼마 갈지 모르지만은 다른 우주를 향해서 아마 나갈 겁니다. 베이컨이 말한 대로.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갖다 접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이실 문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되고 폭넓은 안목과 시각을 가져야 된다. 즉 우주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따져보면 아마 하느님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꼭 하느님이 어떻게 지구만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겠는가. 다른 행성에도 거기에 지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아마 하느님의 사랑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던가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제5원소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구가 박살이 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행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막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닥치면 지구는 일시에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행성을 인액티베이션 딱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옛날에 감춰진 4개의 돌을 찾아가지고 그걸 에너지를 모아서 딱 비추면 그게 선다는 거죠. 그래서 모험가들이 그걸 찾아나서 가지고 전신만고 끝에 절체절명의 시대에 가가지고 4개의 돌을 찾았어요. 4개의 돌을 딱 붙였는데 이게 힘이 발산 안 되는 거예요. 행성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신만고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성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돌이 작동하는데 그 옆에서 두 사람이 아주 뜨거운, 진실한 뜨거운 키스를 했어요. 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합친 거예요. 그게 제5원소예요. 거기에 쫙 나가자마자 그렇게 달려오던 지구를 해오던 행성이 딱 수동하면서 지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뭐 실제 그렇겠어요. 이 상징적으로 사랑이 이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아끼고 포용하고 내 욕심 너무 부르지 말고 오래 살려고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변에 대해서 좀 적응하면서 가면 잘 살지 않겠는가. 뭐 여러분 그러셨겠지만 서울대에 있는 박상철 교수 제가 아주 친한데 그 친구 뭐 늘 그 장수 강의하고 대부분 여러분 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얘기가 들으면 야 100살 넘으신 분들 얼마나 건강하냐 물어보면은 원래부터 건강히 사시는 분들이 있대요. 약 한 번도 안 드시고 의사도 안 보고 치과에 안 가도 이빨도 생생하고 그냥 그 조식하시면서 일하시면서 100살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 짱짱하시네요.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뭐 친장 바깥 끼고 뭐 하고 주사 맞고 뭐 산삼 먹고 뭐 하는 사람들 생명 살아있는데 가보니까 반은 죽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해서 뭐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사실 박사님으로 저보고도 해요. 원장님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들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할 때요. 그거 참 신비합니다. 이게 아까 정자 하나를 이야기했는데요. 정자 하나 크기 얼마냐면
이 폭은 0.4 마이크로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1000분의 4mm라는 거예요. 길이가 한 70 마이크로 돼요. 1000분의 70mm라는 건데 우리 눈으로 절대 안 보이죠. 혈미가 한 80배 내지 100배가 계속 보이는 건데 그걸 전자혈미원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63 빌딩 저거 팩체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 안에. 그걸 볼 때, 야, 이건 진짜 하느님 아니면 못한다 하는 걸 느껴요, 우리가. 그만큼 청이 하나 그런데 이 자연 전체를 보면은 정말 오묘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풀 한 포기, 벌레 하나,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모래 한 조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간이 머리 조금 좋게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상까지 와버렸다. 그러니까 생명 조작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사람 건강 유지하는 정도 선에서 끝을 내라. 태어난 아기까지 조작할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그래도 인간이 인간답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순수하게 실험실에서 이거 다 하는 사람이고 뭐 쪼개고 이거 전공을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래서 많이 제가 논리가 바뀌어졌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그럽니다. 교수님 옛날에 다 가르쳐놓고 지금 왜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이러는데 아마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이 얼마 가서 이걸 좀 절실하게 느끼고 이대로 우리 다 망하는구나 하는 안달이 곧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 계신 어르신 같은 분들이 사회를 잘 정하면은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시간만 많이 걸려 미안합니다. 한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과학도로서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왔는가. 아까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전부 다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발달됐다 하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가령 프랑스 혁명이든지 러시아 혁명 혹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슨 촛불식이든지 뭐 이런 것들 도대체 그 인간의 개개인 의지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된 방향으로 막 나가버리는데 이 원장님 보시는 관점 과학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가 또 교육이 그것을 억제해 주기를 희망하시는데 도킨스 교수 자신도 뭐 신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구 문화가 이 과학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특히 종교가 원장님께서 신앙하시는 기독교가 이런 것을 억제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다소간 공감이 갑니다만 또 다른 한면으로 이 종교가 전혀 사회적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 기초가 없고 특히 기독교가 없는 문화, 가령 아프리카든지 뭐 중국이든지 뭐 이런데 이런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국적을 옮겨갖고 혹은 또 그 사회가 자본주의나 과학하고 결합해서 막 나아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나마 서구 문화는 이 과학이 발달되는데 그 기여를 한 서구 문화는 반성이라도 하지만은 그런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신학교도 아니고 사회학교도 아니고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참 내가 한 연구하는 게 꼭 잘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국제적인 규제를 피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당장 내가 오다 열차에서 신문을 동아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회사가 우리 법에서 그걸 줄기세포를 넣는 걸 갖다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지고 중국에다 하고 일본에다가 보란치를 둬놓고 거기 가서 실수를 했는데 중국에서 하나 죽고 일본에서 하나 죽었어요. 그 줄기세포를 받은 노인 한 분하고 젊은 사람이 이 혈관이 거기 줄기세포 엉켜가지고 혈을 막아가지고 죽었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험관 아까 인간 복제 같은 거 못하게 이제 스님은 다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땅땅으로 나는 저쪽에 무슨 후지라든가 이런 남태평양의 법적 규정대 가서 만들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는 굉장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지적 욕구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면 살기록을 하려고 그러고 잘 아시겠지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갖다가 천동설 부정하고 지동설 얘기했다가 종교 제품만 죽기 생겼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알았습니다. 지구가 태양이 돕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나오면서 법정에 딱 나서면서 한 소리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절대로 안 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이 항상 윤리나 종교 규칙, 법의 규칙을 앞뒤를 가고 있어요. 엄청 빨리 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느릿느릿한데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하나 이거 새거다 싶을 것도 나도 그랬지만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한 18일간 저도 뭐가 들딱하다 싶으면은 18일간 등저고리에다 등을 갖다가 땅바닥에 안 대고 버틴다고요. 그냥 엎드려지고 하다 또 깨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정도로 과학자는 집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서가는데 과학자를 규제하라 그러지 말고 과학자가 되기 전에 청소년 때를 규제해야 돼요. 사고를 갖다가 교육과 종교를 통해서 그지 하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부모들과 교육과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무리한 짓 인간한테 폐만을 하시면 안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말입니다. 아프리카라든가 기타 다른 없는 나라에 법적 규제라든가 의식이 약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쪽에 가지고 종교활동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도 선교하거나 이런 분들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피해를 갖다가 이 대륙에서만은 재현시키면 안 되겠다 하고 아마 더 열심히 해서 구제가 되고 또 옛날에는 서구 과학처럼 무조건 따랐죠. 우리도 잘 살려면 서구 받아들였나 우리 다 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버리고요. 우리 소중한 거. 근데 이게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많기 때문에 후진국에 가서라도 당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선진국에 벌써 이런 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변호사님이 걱정하신 정도로 치력적인 차이 때문에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게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딱 형성돼 가지고 한 나라에 사는 게 다른 나라에 착각착각 다 이게 알려져야 돼 있어가지고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전혀 없다고는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아마 원장님 기경 열차 시간 관계로 그 토론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좀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식사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하는 일의 창조에 이렇게 하는 행위이고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하더라고 말씀하신 정길생 원장님께 한 번 더 감사의 큰 박수 주십시오. 오늘 원장님 특강을 너무나 참 잘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고대 히랍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서 우리에게 내려온 교육에 관한 가치관적인 척도, 가장 중요한 척도가 재밌고 유익하게 이것이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치관적인 척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얼마나 그게 재밌겠어요? 과학자들 어린아이들이 레고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하는 재밌는 그 사실을 재밌는 일을 첨단 과학자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희락극으로 본다면 그것이 유익하다 하는 게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익하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가치관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옆에서 아무도 모르면서 느낀 것은 오늘의 특강이 이 헬레니즘 결코 버리신 건 아닙니다. 헬레니즘하고 이 히브레이즘 정말 지식의 중요성하고 이 두려움의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하고를 융합해 주신 우리의 인간적인 이 사고와 가능성을 좋은 뜻으로 진화해 주신 그런 특강이라고 느껴져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더라면 우리 회원 여러분들 여러 시각에서 의학자, 공학자, 인류학자, 법학자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질문을 하실 것 많으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우리 원장님께서도 가셔야 되고 뭐합니까? 촌어른 촌으로 돌아가시겠다는데 우리 대구 문화인들이 수용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메시지를 특히 이 학자들뿐만 아니고 말하신 대로 젊은 층에게 주지시켜 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그 사회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가 부분적으로라도 해결 안 되겠나 싶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한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바쁜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한 분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쁜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 참석해 주신 이재화 시의원님 지금 자리에 앉습니다. 박수로 좀 건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문희갑 고문님이 그 80 산악 대상을 수상하시면 오늘 아마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려 했는데 이 상이 그냥 상이 아니라 아주 큰 지난번에 에베레스트에 다녀오셔가지고 이런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지 않지만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행사는 특강은 아니고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행수박물관에서 지금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전 시회를 하고 바로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지금 오페라 요령을 지금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 티켓을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 그 사무국에 해주시면은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11월 13일 오후 5시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랑과 문화 원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사무국에 꼭 연락을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차증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로 하면은 그대로 통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는 매번 마찬가지로 보양관 교수 식당에서 마련되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환영 나누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마나의 35번째 토요 특강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